자, 지금 용어의 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단어이다 그랬고 58페이지 네 번째 정의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도 가장 쉬우면서도 잘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4번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취득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죠? 이 취득한 자라 그랬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런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하면 90% 따라갑니다. 합격한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취득한 자.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합격한 자도 공인중개사가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는 2차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자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자.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인중개사가 모두 세 사람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세 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실력이죠. 지금 이 수업을 처음 받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사람이나 있나요? 이것도 의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세 명이 있잖아요. 구분합시다. 1번 공인중개사가 뭘까요? 자격을 취득한 자. 됐습니까?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2번 소속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무실에 게시해가 있습니다. 뭐 다르잖아 지금 두 사람이. 그 다음 개업공사는 좀 전에 했죠.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 명의 공인중개사가 다 다르다. 요거는 잡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공인중개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이런 공인중개사란 말이 싹 지나가면 세 사람을 딱 구분해놓고 누구를 지칭한다를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면 자격을 정지받습니다. 자, 자격 정지받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밖에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해하면 좋겠다는 사후의 이야기고, 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한 자 정리게 하시고,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가 바로 따라 붙었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묻습니다.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좀 전에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시험용으로는 반드시 잡아야 될 것. 첫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일단 포함 동그라미 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업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도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게 시험에 딱 들어오면 세 마디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다. 포함 옆에다가 제외 해놓고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외하면 틀린다. 그죠?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세 마디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이때 수행이 무슨 뜻입니까? 굳이 이렇게 문다면 수행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럽니다. 수행이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게 어떤 게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O, X. O지, O.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행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소속에서는 자기가 작성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행이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사는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인데 이 5번이 뭐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6번 때문에 중요합니다. 6번이 뭐다? 중개보조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5번과 6번을 묶어서 앞으로는 고용인이라 한다. 이 말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5번 소속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고용인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인이라는 말은 곧 우리말 하면 직원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뭐라 부르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입니다. 자, 중개보조원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첫째 줄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이거 빠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밑줄 것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 줄고 그 보조의 동그라미.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다. 그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수행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도 잘 보시고, 그러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니까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고 물어 들어오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커피 끓이고 밀대 들고 청소하면서 창문 여는 것 이런 말 하면 한 2, 3년 동안 저하고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줄 긋는 게 뭐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현장 안내하는 것을 단순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묻겠죠.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OX. 그게 단순한 업무니까. 그죠? 근데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야 되지. 현장을 안내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니까 결국은 보조한다라는 말은 여러분한테 뭐를 요구합니까?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이게 보조인 거라. 그죠? 자,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 등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보기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작성하는 거.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작성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위반이다. 이렇게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우리는 이를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 1시간 반에 걸쳐서 용어의 정의 6개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암기하고 돌아가면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되고 암기할 것. 그래서 암기해야 될 단어들을 짚어놨고 이제 제3조로 갑니다. 제3조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단원이 딱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조문 봅니다. 제일 하단 1. 토지 동그라미 2. 건축물 동그라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 있대요. 대통령령에다 줄거 딱 꺼놓고 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시행령. 오늘 했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정하는 물건도 있는데 밑에 시행령 2조 갖다 붙였죠.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이 됩니다. 임목 동그라미. 바로 밑에 광업재단 동그라미 공장재단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을 법에서 제시해 줬습니다. 첫째 토지, 건축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이 중개대상물 5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중개사법이 근 30년 동안에 18차례나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많은 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바뀐 게 제3조 중개대상물입니다. 즉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꽝. 공은 한 번도 안 바뀌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설적 보니까 토지, 건물은 어디서 정하는 물건이다? 법에서 정하고 밑에 있는 세 가지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뭐라 부른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건이다.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 대상 물은 법률로서만 정해져 있다. O, X. X. 어디도 있다?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물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장 넘기면 이 물건들에 대한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물건들에 대한 성질로서 첫 번째, 토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토지를 거래할 사람들이죠. 땅을 뭐 파내거나 땅을 흙을 옮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토지를 거래할 때는 거래하는 단위와 거래하는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거래하는 단위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필 단위로 거래합니다. 토지의 거래 단위가 뭐라고요? 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한 필 샀다, 두 필 팔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필 단위로 거래하니까. 땅을 한 마리 샀다, 두 새끼 팔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필 단위로 거래합니다. 자, 그러면 필 단위로 거래한다. 이 말은 곧 이 말이잖아요. 한 필의 일부에는 뭐를 줄 수 없다? 소유권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잖아. 필 단위로 사고 팔아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필의 일부라도 당연히 뭐는 가능합니까? 임차권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 단위로 거래한다. 이 말을 기억하자. 그죠? 여러분들 거래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단위는 필이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 토지를 내가 하나 샀다. 내가 또 내 토지를 팔았다. 라고 말할 때 범위는 우리 민법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부터 이까지 땅을 하나 샀습니다. 또는 팔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범위는 땅 껍데기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를까요? 지상권. 땅 아래에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를 포함하니까 입체적 거래이다, 평면적 거래이다. 토지는 평면적 거래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범위까지 체크하시고. 자, 밖에 나가면 또 건축물도 많이 거래하겠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또 성질도 체크하시는데 당연히 건축물도 여러분들은 거래할 사람이니까 거래할 단위와 거래할 범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디까지를 건축물로 보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 그죠? 그래서 거래 단위는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동, 이러니까 창동, 상계동 이런 동이 아니고 건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건물 동자는 이렇게 쓰는데 한 동 샀다, 두 동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단위는 뭘로 단다?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을 지었다, 두 동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동 단위로 거래하라 그랬으니까 한 동의 일부에는 당연히 뭐를 줄 수 없다? 소유권을 줄 수는 없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림 그리면 더 정확하죠. 자, 여기 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짜리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사고 팔 때는 한 동 단위로 샀다, 팔았다 이래야 되지. 어떤 싱겁은 놈이 내 반동만 살게. 여러분 건물은 반을 깰 수도 없고 깨면 사용을 못해요. 줄도 끌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런데 동 단위로 거래하지만 한 동 건물 1층짜리라도 방이 4칸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방 한 칸만 세 살자.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한 동의 일부에도 뭐는 가능하다? 임차권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걸 법률 용어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자, 건물의 단위입니다. 이제 동 단위로 거래하면 거래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어디까지를 건축물로 보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 그죠?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는 바닥과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보고 건물의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중인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이다 하여 건물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합니다. 전부 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또 이런 문제를 만나겠죠. 거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등기된 것에 한한다. OX. X입니다. X.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그죠? 무허가 건물도 건물입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무가 건물,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 이런 물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더 재밌는 것 신축 중인 건물도 건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에 지금 1층만 지었어. 1층만 지었는 건물도 뭐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 신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로 봅니다. 자, 신축 예정이다. 그럼 신축 예정이면 지금 현장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가면 땅밖에 없지. 그죠? 대표적으로 신축 예정인 건물이 분양권으로서 판례가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아파트 내 102동 207호를 분양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은 분양받은 권리가 있는 거지. 지금 물건은 없죠? 물건은 언제쯤 생길까요? 한 2, 3년 있어야 아파트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는 물건도 없는 건물도 건물로 보는 거예요. 분양권은 건물로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뭐 P가 5천 붙었다 마이너스 P가 생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고 파니까 거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분양권은 신축 예정인 건물로서 건물로 봅니다. 시험에 이렇게 냈겠죠? 당연히 나왔던 문제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현존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OX. X줄 아시겠습니까? 신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로 본다. 이를 분양권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물건이 법으로는 5가지지만 개업공인사들은 거의 토지 건물에서 거의 거래가 다 일어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토지 건물에서 일어나는데 독특하게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하나 짚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자, 62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자, 그 밖에 토지 정착물들이 있는데 자, 이런 그 밖에 토지 정착물들은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논합니다. 그런데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이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지 건축물 그러지만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다? 건물이잖아요. 이게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우리는 건축물 그러지만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다. 그죠? 건물이죠. 근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게 건물 말고도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림으로 이게 뭘까요? 이거 담입니다. 담장. 담장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들이 교재 쭉 적어놓고 이것들은 되나 안 되나 들어오는데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나무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잖아. 그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나무꾼도 아니고. 그죠? 나무를 중개할 수는 없다. 그죠? 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터널도 토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왜 이런 소리를 왜 하는가 하면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거 부동산으로서 중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림으로 이해해봐요. 이거는 어떤 분은 한옥 그런데 한옥은 건물이고 이거는 다리예요. 다리 교량. 그죠? 자, 교량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림으로 이해하라고요. 이거는 벼보리 이를 농작물 겁니다.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중개대상물 안 되죠. 그러니까 기타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빼고는 되는 게 없어요. 됐죠?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이건 그림으로 이해했는데 독특한 물건이 하나 있다니까요. 거기서 체크하셔야 될 것. 거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습니다. 교재 63페이지입니다. 자, 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니까 거기 둘째 줄 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거기 줄 닦고 놓습니다. 자,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줄 꺼놓고 위불가실 이런 것들은 농작물은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고 결론지었다. 된다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아주 독특한 물건이니까 하나 체크하는데 이 말입니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한자로 적으면 훨씬 좀 편한데 하여튼 명백하게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야산이 있는데 그죠? 이 야산에 나무 수목들이 있어요. 잎목들이. 자, 나무들이 이래 있는데
여러분 나무도 한 그루에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무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주인이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내 거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내 거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알겠지만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울타리를 딱 치고 울타리를 딱 치고 앞에다가 내 거라고 명패를 딱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아 이거는 누구 거다를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딱 갖추면 이게 지금 뭐하고 효과가 같다? 등기되어 있는 효과와 같다. 맞습니까? 등기는 공시효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아파트 등기한다? 내 거라고 타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등기된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시험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는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로서 다른 것들은 다 안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결론 지었다. 요거 하나 짚어 놓으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읽으시면 되고. 자, 이제 한 장 또 넘어가시면 64페이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아주 독특한 물건이 들어옵니다. 세 가지.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동그라미 임목 오른쪽 65페이지 중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동그라미 그리고 66페이지 가시니까 하단에 3번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따른 뭐 있다? 광업재단 동그라미 광업재단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 세 가지, 지금 세 가지가 뭐였죠?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임목, 이게 임목은 한자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세 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 있다. 됐습니까? 자, 시험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개업공인사들은 거의 어디서 중개가 일어난다? 토지, 건물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물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임목에 관한 법률이 약 150개입니다.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저당법이 170개 조문이니까 이거 합치면 300개쯤 되는데 300개에서 문제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구석에 있는 이런 문제 절대로 내지 않겠죠. 딱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물어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부동산. 이걸 학개론에서는 아마 의제부동산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준부동산이라는 말은 부동산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공통점이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인정해준다. 그 말은 곧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돼 있음으로써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인해 봅시다. 64페이지. 자, 상단에 임목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뭐 한 것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거기 줄 닦아놓고 그 등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65페이지 오른쪽 2번에 1번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출가해야 되죠. 뭐의 목적이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셔서 66페이지 중간에 3번 광업재단. 자, 광업재단의 두째 줄 보시면 재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역시 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지금 공통점 잡아드렸죠. 그죠?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들이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저당을 설정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공통점을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도 이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니까 어디 등기됐느냐를 알아야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묻는 것 등기된 위치를 그 다음에 시험에 물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임목은 서 있는 나무입니다. 서 있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서 있지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는 벌채하면 누워 있습니다. 그 벌채된 나무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동산으로 봅니다. 서 있어야 돼요. 나무 한 그루도 수천만 원짜리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재산 가치 있는 걸 등기를 해가지고 저당을 설정하는데 이제 임목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등기가 되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길에 나가면 길가에 나무들이 다 서 있죠? 저거 임목이다, 아니다? 저거는 임목이 아닙니다.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임목은 뭐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어야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서 있잖아. 1. 저 바다 위에 서 있다. 2. 모래 위에, 구름 위에, 토지 위에 어디 서 있을까요? 자, 임목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서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뭐가 기록된다? 임목이 기록됩니다. 이게 임목의 90%입니다. 90% 내용.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이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가 등기가 돼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가 등기되어 있는 곳은,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여러분이 주소를 안다니까요.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 17번지다라는 땅의 주소를 알죠. 그러면 그 토지가 있는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 기록이 들어옵니다. 90%입니다. 90%. 그리고 뭐를 등기했습니까? 하니까 나무를 등기했겠지. 그 나무를 등기하니까 이거를 뭐라 부른다? 임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도 이해합니까? 토지를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가 있다. 이거 아시죠? 건물을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가 있듯이 나무를 등기했으니까 뭐가 있다? 임목 등기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임목 등기부를 만날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왜? 나무를 사고 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영월, 태백, 삼척 이런 데 가면 좋은 나무들이 있거든. 그죠? 그런 데는 임목이라는 게 저장 등기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등기된 위치, 나무 등기한 나무 이거까지 했다면, 자, 그러면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등기되어 있는 데를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등기된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면 상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상당구 사항란을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른다? 해당구 사항란, 그렇게도 말합니다. 등기된 위치가 어디라고요? 상당구 사항란 또는 해당구 사항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 사항란에 있고 저당권에 관한 것은 어디 있다? 을구 사항란에 있다, 이 뜻이에요. 해당되는 구 사항란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갑구 사항란, 을구 사항란, 즉 해당되는 구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된다. 잘 이해하시는지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전세권은 어디 있을까요? 을구 사항란. 그런 소리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출발할 때 이 물건들은 뭐만 설정한다? 저당권만 설정한다는 게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어디 있을까요?를 시험에 물어도 안 되지만 묻는다고 을구 사항란 이러면 지금 이 단어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죠? 이 물건은 뭐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저당만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3월 초니까 여기까지만 전달했는데 5월 초에 되면 또 이 수업을 그대로 하겠죠. 그때도 전세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또 을구 사항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한 2년 좀 더 해야 됩니다. 뭐가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이 물건은 저당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 딱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전세권은요? 하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된 위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뭐를 또 등기했을까요? 위치는 알았는데 그 물건들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65페이지. 자, 거기 중간에 2번 공장재단에 등기 절차 해놓고 공장재단물 A 박스 찾았습니까?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기계, 기구, 그 밖에 부속물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보이는데, 자, 주목해 봅시다. 여기 똑같은 물건입니다. 같은 법에 있으니까. 근데 공장재단이 여러분이 좀 듣기가 좋으니까 어떤 공장이라도 공장에 가봤나요? 공장에 가보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든 공장에 가보면 첫째, 공장을 구성하는 토지 있을 겁니다. 건물도 있겠죠. 공장이니까 기계도 있을 겁니다. 기구도 있고 어떤 공장에는 포크레인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공장에. 그러면 공장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계도 수억짜리가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그럼 이런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동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저당을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공장재단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여기서 분리하면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지? 이것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65페이지 거기 중간에 박스 A, B, C, D, E, F 이거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외울 필요 절대 없어요. 왜 그러면 B에 보면 기계, 기구, 그 밖에 부속물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죠? 그 밖에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 그죠? 혹시 그 밖에 부속물이 궁금한 사람은 줄 꺼놓고 적어봐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밖에 부속물에는 벤치, 드라이버, 몽키, 다마 뭐 이런 거 있어요.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외웠냐 이 말이야. 그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묶어요. 묶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거를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 말은 알아야 돼. 그죠?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합시다. 한 장 더 넘기시니까 66페이지 하단 또 A, B, C, D, E, F 박스 찾았습니까? 이게 광업소에 쓰는 물건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 묶어놓고 자, 묶었습니까? 묶어놓고 이걸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됐고, 자 67페이지로 옵니다. 67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들어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분들이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그 물건이 뭐라 그랬죠? 토, 건, 익, 광, 공 5가지가 있고 토지, 건물에 대한 성질, 임목, 광업재단에 대한 성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5가지 물건이라도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67페이지 안 되는 것 1번 법 3조의 규정에 없는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줄 것입니다. 조건. 자, 그러면 법 3조의 규정이 없다라는 말은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3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내려가면 2번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줄 거 놓고 자, 그 옆에다가 뭐 밑에 있지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옆에다가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이래 적어놔라고. 그죠? 실질적 요건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어야 됩니다. 즉 사유재산이라는 말은 국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뜻이거든. 그죠?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덕수궁은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이죠. 아름다운 건물이죠. 청와대도 건물이죠. 지금 건물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면 덕수궁이 그럼 바다입니까? 그럼 건물이 아니면. 그죠? 그럼 덕수궁 청와대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건축물이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사적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소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물건에 들어가면서도 사적으로 소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국가 소유는 안 된다. 주인 없는 땅을 뭐라 그럴까요? 주인 없는 땅을 무주토지 그럽니다. 무주토지는 누구 소유일까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그러니까 이건 땅이라도 거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주토지. 자, 또 한 장 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시면 거기 68페이지 중간에 2번 개업공인사의 줄 것입니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은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개대상물이 5가지가 있는데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법 3조의 중개대상물이어야 돼요. 여기 없으면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 3조에 있는 중개대상물이 뭐였죠? 토, 건, 입, 광, 공에 해당돼야 돼. 그 다음 그렇더라도 두 번째 사적인 소유여야 돼. 사적 소유라는 말은 국가 소유는 안 된다. 직면하러 같은 말이잖아. 그죠? 사적으로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어렵지만 중개행위가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까지 잡았다고요. 조건이 3가지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조건 3가지가 맞아야만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여기 조건을 맞춰봐야 돼요. 법 3조의 물건입니까? 토, 건, 입, 광, 공에 들어가죠? 됐고. 그 다음에 사적인 소유입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이 조건이 3개가 딱 맞잖아요. 지금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아버지가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땅이 있어 봐요. 사고 팔 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자, 그러면 사망을 하면 이 땅은 운명이 어떻게 됐죠?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 자식에게 상속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알아듣죠, 그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죠. 물건이 변동되는데 왜 바뀌었다?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자, 그러면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면서 상속이 되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잖아. 그죠? 아, 이거를 중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속되는 토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중개할 수 있잖아요. 자꾸 생각할까봐 이렇게 말을 하며 봅시다.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한테 가가지고 자, 아버지가 사망했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를 너희 것이 되게 해줄게. 수수료 줄래? 지금 이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수수료 줘? 저절로 물건이 변동되는데 상속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그죠? 그래주면 고맙고요. 이러고 있으면 이 아버지 눈 못 감습니다, 완전히. 더 똑똑한 자식 50% 깎아줄래요? 하면 확 깎아주고 수술 받으면 됩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개가 개입을 저절로 물건이 변동되잖아.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토지라도. 그런데 자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속받은 토지. 이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같은 토지라도 상속이 되는 토지는 안 되지만 상속받은 토지는 된다고요. 자,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또 옆으로 잠깐 갑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186조, 187조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간첩이 있을까봐 지금이라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186조, 187조를 알아야 되는데 186조가 뭔가 하면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물건이 변동되려면, 즉 주인이 바뀌려면 대금만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한다?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186조. 근데 조문을 하나만 내려오면 상속,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 그런데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이게 187조.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두 조문을 모르고 있다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간첩이거나 탈북자거나 하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속을 설명했잖아요. 상속, 지금 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잖아. 이런 데는 중개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판이 뭐다?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기타 법률의 규정 등기법에서 한 5가지 더 배워요, 여러분들은. 기타 법률을 대표적으로 낸 거예요. 자, 여러분. 갑의 토지에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거 등기 안 해도 누구 건물이다? 갑 겁니다. 신축 건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예요. 갑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이 상가를 을에게 분양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 그죠? 신축 건물 이런 것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1, 2, 3, 4, 5 매매. 답이 몇 번? 5번. 매매는 반드시 등기해야만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상판, 공경은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 말은 상속되는 토지 안 돼, 경매되는 토지는 안 돼요, 판결받는 토지는 안 돼요. 근데 경매받은 토지는 돼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판결받은 토지는 된다고. 됐죠? 아,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거 기억합시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게 뭐다? 상판, 공경기.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한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뭐다? 상판 떼기 보면 공경한다. 상이 뭐죠? 상속, 판,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놓고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됐고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68페이지 지금 했던 말을 정리해 줍니다. 6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줄 거 봅니다. 68페이지 제일 밑에 4번 찾았습니까? 자, 그러나 상속된 토지, 정려된 토지,
경매에서 경락받은 토지는 중개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딱 주의해서 이거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또 얼마나 착한지 오른쪽에는 지금 안 되는 것들에 정리됐다면 69페이지는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된다 하고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도 별도로 또 쭉 적어줬습니다. 오늘 공부 다 했던 것들입니다. 쭉 읽으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78페이지. 자, 70페이지. 거기 상단에 중개대상물 정리표 보고 있죠? 별표 찍어놓고 객관식 문제는 여기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쭉 정리하셨는데 거기 표를 보니까 상단에는 중개대상물인 것 동그라미, 하단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동그라미 했습니까? 해놓고 이 표를 천천히 시험 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자, 오늘 했던 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상단에 위에서 크게 두 번째 칸에 중개대상물인 것으로서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그거 줄 거 보십시오. 4번이 뭐죠?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두 번째 칸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 칸에 4번 뭐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죠? 그런 거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줄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칸 내려와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즉 공시방법은 갖춰서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거기 1, 2, 3, 4, 5, 5번 찾았습니까? 자, 5번이 뭡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분리된 토지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되죠?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분리되면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거 지금 확인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거기까지 체크하셔서 오늘 공부했던 거 확인도 해보셨고 뭐 또 더 확인한다면 또 이거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 밑에서 두 번째 칸으로 중개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경매, 공매, 공용 수용 대상인 토지는 안 돼. 그런데 공매를 받은 토지는 돼. 됐죠? 대상인 토지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수업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시면서 이 표를 앞으로 꾸준히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이거 이야기 전달이 됐죠? 중개대상물 정리표였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주 수업 예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84페이지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찾으셨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수업이 이제 본론이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중개업을 합니까? 또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뭐라고 부른다? 결격 사유 하여 다음 주부터가 오리지널 본론이 이제 출발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리해가는 단원들이 3, 4월 달이 본격적인 수험 공부의 출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1, 2월 달 지금까지 했는 것들은 공부하는 연습했다고 치시고 3월부터가 본격적인 수험 생활이 출발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톤 출발하는 거 보셨죠? 마라톤 게임에 마라톤을 출발하면 쫙 모여가 나갑니다. 지금 나가다가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1등, 2등, 3등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 그죠? 그 출발선에서 지금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꼭 성취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